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이 인간이 그냥 경호선사에 대해서 그냥 탁 부러지게 써놨구만. 보래요, 그죠? 탁 부러지게 써놨죠? 그래, 생불이다 어쩌요. 고사려 표상이야? 뭐냐? 생불입니다. 생불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 생불이 다녀가셨어. 생불. 아이고 말은 생불인데 생불인 사람 하나도 못 봤거든요. 생불인 사람 없어요. 경화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스승으로 이렇게 다녀가셨는지 오냐 좋다. 이처럼 한국 근대선의 물결이 그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200 몇십 년간 죽어 있었던 게 볼까? 청허 휴정이 언제 열반하셨나 볼까? 빨리 또 청허 휴정 1604년에 열반하셨네. 그러면 1600년 하고 뭐래요 이게. 그러면 1800이니까 1800 1912년 거의 300년 가까이네, 그지? 이게 뭐냐, 종이 한 장도 없고. 1849년 1604년 245년 딱 245년이네 245년 만에 또 경화가 출연을 해요. 청허 휴정이 열반하신 지 어쨌든 200 몇십 년 만에 끊어졌던 한국 불교의 그 전통 그 선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근대 선의 물결이 그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진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화선사를 그를 한국의 달마로, 그렇죠, 한국의 달마지 뭐 초조지 뭐 초조 달마. 또 혹자는 마조, 오냐 마조 도일도 뭐 괜찮아요 로 평가하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은 경허의 출현과 행화로부터 새롭게 전개된다는 된 것이라는 것이, 행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경허선사는 뭐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는 법화보다 행리가 더 좋아. 더 좋죠. 법화보다 행리가 더 좋아요. 왜냐, 법화는 깨달음인데 행리는 아무도 행하지 못해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행을 그냥 거침없이 행한 그것이 더 위대함이지. 만약에 우리가 경허선사가 법화만 있었다, 이렇게 법화만 얘만 있었다, 법화만, 그럼 힘들다니까. 이게 뭐셔, 이게 책이요, 뭐셔, 이게 띄어쓰기도 없어요. 이거를 대중에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이렇게 갖다가 박아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중에 쉽게 전달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거 하느라도 몇 년 걸렸어. 5년 6년도 더. 그래서 그래도 또 그랬다 하더라도 이 법화를 공부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행리를 통해서는 막 버뜩버뜩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의 위대한 행리. 왜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라고 해놓으면 곤란하죠. 법화와 행리로부터 새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불교의 역사적 현실이다. 그 행리의 위대함이 있죠. 경허선사 행리의 위대함.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선의 물결이 그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진작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했어? 이거 왜 두 개야 또? 이씨, 아니다. 했는데 또 했어? 내가 잘못했나 보다. 경허선사를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서 오늘의 대한불교 조계종단은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양해야 할 걸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걸 어찌 하오리까? 자기네들 당신네들 정치적인 거기에 얽매여서
그건 개인적인 거죠, 다. 이걸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안 해요? 자승과 설정. 자승 스님이, 설정 스님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도와준답니다. 갔어, 이제. 그럼 이제 설정 스님이 해야 될 텐데, 설정 스님 편찮으시대요. 아유, 어떡해. 어떻게 하냐. 나의 운명. 응?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바랄 거야, 나는. 설정 스님 빨리 나오세요. 해주세요. 지금 아픈 게 어딨어. 그래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경허선사에 대한 책임은 설정 스님이 많이 있지 뭐. 설정 스님이 그 정통 경허선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책임이 있어요. 설정 스님. 경허선사가 열반하신 지 올해로 104주년이 되는 해 뭐냐? 2016년 맞네. 그죠? 먼저 경허 스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시대적 불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허의 생애와 선사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허 연극단에다가 제가 올린 거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경허 연극 책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 끝나? 오늘도 못 끝나. 못 끝나. 반밖에 안 했구만.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날라. 1. 경허의 출생. 경허 스님은 1849년 전라북도 전주시 자동리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죠. 자동리는 일제강점기 이전 지명으로 현재는 전주시 교동안교 근처로 추측되고 있다. 이것도 지금 그 이전이에요. 제가 이 우동리 하기 이전.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그거 발표하면서 이 우동리라는 거를 제가 말해 조계사에서 발표하는데 우동리로 보이더라니까 자동리가 우동리로 내 눈에 보이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응? 발표장에서 왜 자동리가 우동리로 보이냐고. 우동리는 아닐 거라고 절대적으로 아닐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우동리가 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동리에 완주군이에요. 완주군 우동면 우동리에요. 우동면이 있었어요 거기. 자동리는 아니고 교동안교 근처에 또 거짓말. 교동안교 근처에 했더니 어떤 놈이 그걸 100억을 주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경허선사 생가라고. 뻥! 사기꾼들 천지예요. 이름은 내가 안 밝힐게. 아주 두 놈이야. 한 놈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고 한 놈도 똑같아. 내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스님 통해서 막 그냥 내가 절대로 설정 스님 움직이지 말라 그랬죠. 무슨 10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경허선사 고향도 아니고요. 선사는 전주 자동리라는 마을에서 아버지 여산 송씨 두옥과 어머니 밀양박씨 사이에서 1849년 8월 24일 이게 지금 2016년도 거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동리도 2017년도에 전봉준 장군 발표하면서 조계사 역사기념관에서 이게 내 눈에 우동리로 보이는데 오마이 가시죠. 그래서 다 이게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으려고 그 15번을 내려갔는데도 안 됐는데 결국은 경허선사 이 자동리 찾으러 내려가려다가 전봉준 장군이 걸려 들어온 거죠. 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자동리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건 없더라고요. 아, 참 어저께 어저께 누가 뭐를 댓글을 올려놨는데 내가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쓸모없는 사람이 왜 없어? 무엇이래더라? 정치적인 말을 써놔서 여기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없지요?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다 쓸모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쓸모가 있고 선비는 선비대로 쓸모가 있고 했잖아요. 도둑놈이 있어야 또 착한 놈도 있고 그 도둑놈도 가만히 뜯어보면 그게 쓸모없는 놈이 아니에요.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담 넘는데 그럼 어떡하라. 어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없어. 다 쓸모 있어. 에이? 그럼 다 쓸모 있어. 열심히 살면 돼. 그래서 경허가 생존했던 당시는 조선왕조가 서서히 몰락하여 중국에는 종국에는 한일압박이라는 민족적 피해를 받았죠.
경허선사가 한일합방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라나라고 삼수갑산에서 기다리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종치고 막내를 했네. 그래가지고 갑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뜬 격동기인 동시에 과도기적 시대였으므로 불완전한 세기말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고조되어 있었던 시기에 하필이면 경허선사가 태어나게 됐죠. 에이그. 에이? 금방 했지? 이때 국가기강이 해이해서 국가기강이 다 해이해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기말적이라 그러죠. 예. 조선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이야. 예. 고종이. 그래가지고 가렴주고는 그게 가렴주고 알죠? 그 탐관오리들이 다 뜯어가는 거 민초들을 가렴주고에는 극해에 달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양반이 거의 이제 양반과 노비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의 그거를 사요. 양반증을.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이 90%고 노비는 10%밖에 안 돼. 그렇게 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전부 다 돈 받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부질서 등 그야말로 세기말적 체제 세기말적 현상의 병리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간교한 정책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 첫 번째 그거 뭐였어요? 승려? 도성 출입 해제. 산호 젠네이란 놈이 전봉준 장군 처형 언도된 날 이놈아 1895년 4월 23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지 말자. 정책에 휘말린 백성들의 분열된 양상은 더욱더 국군을 어둡게 몰아갔다 이런 얘기죠. 일본 놈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경허가 살았던 우리나라 19세기 중엽임 조선의 왕업은 종막에 들어도 최후의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로 왕조의 무력과 몰락은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사회의 무질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왕조 귀족이나 양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뜯어내. 누구와? 민초들이죠. 뭐. 권력의 공포에서 떨면서 살아가는 서민들. 백골징포. 응? 죽은 사람한테도 포를 받아요. 아시죠? 그런 놈들은. 그래서 그 황구첨정. 어린아이한테도 또 받아요. 백골징포. 포를 받고. 모든 그 구실을 걸어가지고 정치의 부실서와 경제적 파탄은 민초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선사도 아시죠? 그 어디요? 그 벽송사 근방에 있는 그 마정면 거기를 내려가다가 그 장터에 가서 그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장터에 가서 그 탁발을 해가지고 하나를 먹여 살리고 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아주 우리 경허선사가 한 그 일화가 있어요. 전도는 암담하지만 왕조의 몰락은 불을 보는 듯. 앞으로의 전도는 암담해. 근데 왕조의 몰락은 불을 보는 듯한 뻔해. 그래서 시대적 역사적 전환기였다. 국내적으로는 1811년 저기 정주에서 그죠? 함경도 정주에서 홍경라예난 평안동가 홍영경라예난이 일어나고 1862년에는 진주 밀란이 크게 달해가지고 민초들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토벌꾼이라 그러죠. 여기저기서 밀란이 막 벌떼처럼 들불처럼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1884년에는 드디어 갑신정변. 드디어 마지막은 1894년 동학농민 항쟁이 일어나는 등 극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었다. 동학농민 혁명이 마지막 혁명의 기치예요. 그걸 끝으로 전봉준이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서서히 일본 놈한테 먹혀 들어가죠.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 놈이 이겼죠. 또 졌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는 것마다 일본이 다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게 모든 걸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혼란기 속에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탐관우리들은 관사로서 오히려 폭정과 수탈을 자행하며 민초들의 참담한 생활은 가렴죽으로 이리다 표현할 수가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허가 살았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삼국전쟁이죠. 삼국의 대립이 일어났죠. 일본, 중국, 러시아가 삼국의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세 나라가 다 들어와서 다 긁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진 열강들의 각축에 날로 오시면서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었고
거기다 대고 또 프랑스, 그죠? 미국의 뭐 어디야? 운요 사건, 또 어디야? 저 프랑스 함대가 또 침범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가 나갖고 대영 제국도 와요. 또 거기도 영국도 오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이 기다리면 날마다 심해져 문 열어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널 셔먼호 사건, 뭐 운요 사건, 뭐 프랑스 보시 사건, 그리고 또 뭐 독일의 또 암베르트 도굴 사건, 대원군 아버지 묘를 막 되는 저기 있잖아요. 어디 거기 어디야? 그래서 막 옴페르트 도굴 사건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루도 편하지를 않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경호선사가 거기 그 속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찰나에 동학농민이 그 실패를 보면서 경호선사는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고민된 날들을 보낸 아주 시련의 그 역사적 그 운명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간 참으로 안타깝고 가련한 경호선사의 일생이죠. 급기야는 1876년에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일본 놈들이 모여 문호를 여는 병자소조약이 체결되었고 1905년에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1910년에는 경호선사가 한일합방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강계에서 듣죠. 그래도 그날 강계에서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석 때 이제 한일합방 되고 난 뒤에 이제 남쪽에서 이제 친척들이 와가지고 경호선사한테 큰일 났다. 더 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보따리를 싸기 시작해서 이제 갑산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다시 남아있죠. 그러니까 경호 입적이 1912년을 2년 앞두고 한일합방이 일어나거든요. 1910년 8월 29일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갑산으로 이동을 해요. 11년에 이동을 하죠. 11년에. 앞두고 한일합방으로 주권을 빼앗겨 일제의 가혹한 식민 정치가 시작되었더라. 이때 국내외적으로 경호선사가 생존했던 조선시대는 전세기인 18세기를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유압을 느끼고 보수 집권 세력이 천주교 탄압을 내세워 맨 천주교 탄압을 했어. 그때는요. 그죠? 실학자들, 그죠? 실학자들을 숙청하고 반동적이고 세국주의적인 세도 정책으로 세도 정권을 수립했어. 안동 김씨가 세도 정권의 1등이죠. 그것들이 민중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강화하여 소위 삼정의 문란에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개가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아니에요. 전정, 군정, 한국이 무너지면 끝이죠. 전정, 군정, 한국이 무너지면 끝이야. 나라의 기강이 뭐예요? 기반을 찾고 있는 게 전정, 군정, 3번, 한국. 이 세 개가 무너지면 끝인데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삼정의 문란이 시작되면서 수탈이 그게 달하죠. 그러나 대원군 시대 역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거치면서 무너진 국가의 격양을 바로 세우고자 무리한 경복군 제공을 또 하죠. 무슨 이름? 원납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돈을 걷다가 아름답기는 개뿔. 그러다가 경호선사 아버지가 송두옥이 재산을 다 뺏기고 천석거부가 재산을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 남겨놓고 우라병으로 돌아가시죠. 경호선사 8살 때. 그게 경호선사의 또 비극이에요. 경복군 재건 등으로 빚어진 재정적 혼란과 유생증의 반발 등으로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대신 들어선 민씨 정권은 민비와 대원군이 윈수죠. 대비 없는 문호 개방을 다행함으로써 스스로 식민지화의 길을 자초하는 문호를 내려놓았더라. 아주 풍전등화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때 조선왕조 시대의 식자층들은 유생과 불승뿐이에요. 여기서 불승은 뭐예요? 승려들이 저희가 지위가 공부가 돼 있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는데 유생들은 대부분 관료 지망생으로서 그 생각과 행동이 조선 황조의 지배체제 안에서 머물렀어요. 더 이상 무슨 개혁을 일으킬 생각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불승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뭘 하고 싶어도 천민이야 천민, 팔천민에 속해가지고 이 승려들은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제 외적인 식자층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불승들이 설령 그 식자층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불교적인 배경으로는 한편 불교적 배경 역시 불교는 그럼 어땠을까요? 꼼짝 못했죠. 숨도 못 쉬고. 조선사회는 억불 승려 정책으로 일관된 범란의 시대로서 경화선사 무렵에는 정법은 끊어져 버리고 아주 극도로 침체돼 버리고 선법은 아예 없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없고 어디서나 선지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다. 더욱이 불교 교단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오랜 세월에 걸쳐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쇠퇴를 거듭하여 그세가 극히 침체된 상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 뭐죠? 그나마 그 교학이 하나 살아 있고 그다음에 연불 해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그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경화선사 당시에는 뭐 선이라는 건 아니고 선이 보여. 이 당시에 조선 팔도 의 사찰의 현실은 기껏해야 절을 수호해 절만 지키는 데 급급하고 보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불교 본래의 사명인 대중교화 아이고 못하지요. 사회활동 못하죠. 중생 구제에는 아예 손길을 돌릴 겨를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근근히 그냥 연불에서 먹고 살죠. 그 당시의 불교계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특히 조선 선불교의 참담한 현실은 참선을 할 수 있는 선원으로 수도장의 개설은 수도장이 어딨어? 참선하는 수도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그 다음에 기존의 면목에서나마 참되게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인흥화의 주도물교 통사에서 뭐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3명이나 4명? 말이 안 되죠. 그나마 절을 지키는 교학생들은 단지 의례적인 예식이나 오해형적인 기복에만 의존한 형식적 불교에 치우쳐 겨우 불교적 명령만을 유지하며 그냥 연불해주고 제 지내주고 뭐 이런 거 49제 뭐 이런 거 간신히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불교 상황에서 경화선사의 출현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큰 의미를 안겨주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불교적 입장에서는 조선왕조의 계속적인 억불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유린당하고 교단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위축된 상태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더라. 이러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의 억불 승려 누구? 정토전 불시자변 말이 안 돼. 억불 척성으로 일관된 범란의 시대로 태종 때 11개 종의 11개의 종의 종단이 7종으로 통폐합됐잖아요. 나중에는 선교양정이 되죠. 그죠? 선교양정 2개만 남아요. 그래서 7종으로 통폐합됐고 세종 때에는 7종이 선교양정으로 다시 통폐합됐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500년의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되고 나중에 세종 때에 이제 선교 양정이 됐다가 연산군에 가니까 또 연산군이 폭정을 해가지고 선교 양정마저 없애버리죠. 연산군 때에는 사실상 선교 양정마저 철폐되었고 중종 때에는 이것마저도 완전히 폐지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척불의 망극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승려들은 종로로서 비천한 자격을 맡아서 했고 성내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가장 천한 신분으로 대우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어 오던 중 1895년 4월 23일 일본인 승려 일련종이랬죠. 내가 그 일련종이 온만이 뭐래더라? 온만이 반명? 뭘 하는 찾는 일련종이 있다. 좌야 내가 1년 정도 되네. 연불이죠. 뭐. 좌야 전녀라고 하는데 산호젠네이죠. 한문으로는 좌야 전너고 일본말로는 산호젠네이예요. 이 주선으로 소송 출입 금지가 해제됐다. 그걸 보고 또 좋다고 막 일본이 우리한테 막 은혜를 베풀었다 가니까 경호선사가 옆에서 그것도 몰라?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천봉준 장군
그냥 몰래 그냥 새벽에 죽이면서 민심이 동요될까봐 인심 쓴 거라고 그것도 몰라? 이래가면서 이 중들을 혼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불교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이제 모색했어요. 산해 전노인은 그러면 왜 산호 젠네인은 그거를 고종황제한테 건의했을까? 일본 놈이 먹으려고 외색 불교로 만들려고 자기네 소나기에 넣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친일승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친일승들이 친일 불교를 위해서 친일승의 대표가 또 누구예요? 이회강이를 비롯해서 거기 있죠. 그리고 더 큰 대표는 누구야? 김태읍이.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불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모색했다. 사사관리사를 설치하여 1902년에 승도와 사찰의 관리를 도모했으며 1902년이면 1895년에 이미 전봉주는 죽었는데 이 기관은 설치된 지 2년 만에 또 폐지됐대요. 일본 쪽의 조선의 불교에 대한 영향력이 자꾸 커져갔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조선 불교를 이렇게 관리한다 해서 사사관리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마저 폐지시키고 일본 놈들이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청어 휴정이 선풍을 종언시킨 이래로 그 법매기의 강신이 사자상승은 됐어? 누구로? 사자상승으로 이어져서 간경, 참선, 연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산문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산문수업. 문이 3개다 이런 말이에요. 뭐 간경, 경은 봤죠. 교학생이라. 그 다음에 간경, 참선, 연불 이렇게. 이걸 산문수학이라고 해가지고 과간이죠. 전통이 계승되면서 그나마 부대의 해명은 아주 간드락간드락하니 이어오고 있었더라. 근데 선승이 없어. 선승이 있어요, 없어요? 선승이 없어요. 이나마도 경어 무렵에는 불교의 법맥이 끊어지고 경어선사 당시에는 선빵이 단 한 개도 없었죠. 그죠? 선승도 단명도 없고 정법이 침체되어 삿된도가 지상하는데 이러한 당시의 불교적 상황 속에서 경어의 탄생은 예고되어 있었죠. 대단해요. 그 경어선사가 탄생이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 경어직 강의라는 여기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또 아래까지 미쳐가겠죠. 절대 없어지지 말라고 유튜브로 남겼어요. 오냐?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격동의 전환기로서 민중은 관가의 폭정과 수탈에 있으냐만 관가 이놈들 탐가 놀이놈들 말이요. 불교계로서는 억불척승의 암흑기에 한국불교 중흥의 사명을 걸머쥐고 이 땅에 출현한 경어성은 그 당시의 불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의 탄생은 한국 선불교 역사상 진짜로 다시 없는 큰 의미를 안겨준 거죠. 뭐 그냥 그나마라도 부처님 고맙습니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한국 불교는 되살아나게 됐죠. 한국 선불교는 경어선사를 기점으로 다시 그 명맥이 이어지면서 살아나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대현시 경어는 침체된 불교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줬을 뿐 아니라 수행과 수도에 눈을 떼게 하여 선수행의 기본을 하는 관아선의 한국 전통 선불교의 기강을 관아선 올바르게 선을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케 함으로써 불교계의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한 경선사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 관아선의 정립이에요. 다른 거 빼고 간화선. 왜? 간화선의 정립을 정확하게 경선사가 전달을 해주고 있고 또 왜 이 경선사의 위대함은 자기 혼자 깨쳐가지고 그냥 삼수갑상 갔으면은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꽝이에요. 만약에 경호선사가 삼수갑 자기가 당신이 동학사에서 깨달았어. 근데 깨달아서 어쩌려고? 깨달아서 어쩌다는 거야? 그런데 경호선사가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선수행의 전통을 있게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어선사의 위대함은 선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게 만들었죠. 뭘로? 간화선 수행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경어선사 본인 려삼이고
가사도래 라는 화두로 깨달음을 구하시고 또 누구한테? 수월, 해월. 해월한 때 뭐죠? 영력구명, 무형단자, 그죠?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만공한테는 무자화두. 대단한 거죠. 무자화두를 주신 그 화두가 바로 이 경화선사는 전통 가나선자라는 증거죠. 경화선사가 만약 당신의 그 3월을 이 화두로 만약에 이걸 안 하셨다라고 하면 정통 가나선자라고 하기에는 근데 엄연히 그 선수행의 기강을 바로 세워가지고 딱 그 선원을 만들고 수선사를 만들고 아주 정확하게 그 저기를 밟아서 스탠다드를 밟아가지고 기강을 바로 세워놨어요 경화선사가. 특히나 거기에 또 쐐기못을 박는 건 뭐죠? 방합록. 대단해요. 방합록 대단해요. 방합록이라는 수행 기강을 세워가지고 딱 이걸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선의 기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방암청규를 만들고 방암록을 세워서 그렇게 써서 딱 이 그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딱 수선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선사 창건기, 뭐 범어사 계명암 창건기, 뭐 먼 창건기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기틀을 마련해 놓고 그러고 떠나셨죠. 그래서 이 경화선사의 위대함은 우리가 뭐라 해요? 가나선의 한국 전통 선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올바르게 선에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만들어놨죠. 왜? 화두 참고하라는 게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음에 도달해라라고 하는 위대한 가나선법을 경화선사가 직접 지도함으로써 이 우리나라의 한국 선불교가 딱 기강이 바로 서서 지금도 화두 참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안거하시는 우리 스님들이 하안거 동안거 할 때 화두 참고를 하는 거예요. 화두 참고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바보야 이거. 뭐야 이거? 귀신굴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화두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화두를 갖고 계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경어에 짙게 대자들로서 수월, 해월, 만공, 하남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해냈다는 점에서도 경어선사의 위상에 있어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경어는 근세 불교의 중흥조로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반야의 법 등을 밝힌 위대한 성각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당연하죠. 들어마땅하죠. 경화선사가. 어디서 끝나야 돼? 어디서? 끝나는데 오기는 온다. 변곡점이 와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듯이. 경화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1904년 2월 15일 천장암 입법당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렸죠. 그리고 남쪽에 불법소를 부척해서 이러한 위대한 스승이 쓰게 전법계도 딱딱 내리고 사자상승의 법맥을 있게 만들고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래 격식 있잖아요. 불조의 법맥을 이렇게 이어내려는 그 등등 상속을 경화선사가 실제로 글로도 써주시고 또 등등 상속을 경화선사가 맥을 잇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에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행방을 감춘 뒤에도 후일 제월 만공을 비롯한 제자들은 스승의 총지를 받들어 일본 불교의 친이라 획책에 앞서서 조선 선불교와 전통을 소화했던 것이다. 당당하게 일본아. 그리고 경화선사가 이미 독립운동에 대한 거를 이 제자들에게 그 저기를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 제자들이 알아서 일본과 맞서가지고 지켜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빨리 이러한 경어의 제자를 키우는 목룡가풍. 경화선사는 목룡가풍이에요. 보조국사 진을은 목우가풍, 소를 기르는 가풍. 경화선사는 용을 기르는 어린 용들을 기르는 거죠. 목룡장. 그래서 겨를 기우는 목룡가풍의 제자들로서 수월과 해월과 만공, 하남, 해봉, 치문 등 기라성 같은 많은 선사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어에 출현한 조선왕조 500년의 흑불승여의 양성에서 꺼져가던 하늘의 등불을 밝혀 선풍을 떨쳐 일으킨 선의 종장으로서 근대 한국선의 효시가 되고 중흥조가 되겠더라. 다시 불러 이렇게 세웠으니까 중흥조고 근대선의 효시에 또
하나 더. 대선지식으로서 경허선사의 법화와 행위는 때론 상식을 벗어난 기행과 박격으로 잠자고 있던 선의 활발한 정신을 끼게 온 역행보살. 경허선사는 역행보살이에요. 순행과 역행이 있다 그랬죠? 순행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역행으로 거의 많이 하죠. 그 무엇에도 흘림없이 무해자재했던 대자유인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세장들에게 많은 해자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걷다 대고 경허선사를 폄훼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들은 뭐야? 하근기 보다 더 약한 자들. 이상에서 경허선사 당시의 시대적 성향과 불교계 안팎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시피 불교계뿐 아니라 그 사회적 상황이 몹시 암울하게 암울하고 혼란에 달했던 그 시기에 그의 출현과 성각자로서의 위대한 업적으로 대중에 끼친 영향은 불조이래. 저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는 불조이래라고 생각해요. 역대 중국의 역대 선지식 조사들 빼고를 능가하는 불조이래야. 그건 진짜라니까요. 이거는 경허선사라는 분은 어디서 다시 못 나타나. 대단하죠. 불조이래의 한국 전통 선불교의 역사를 다시 쓴 선지식으로 오늘날까지도 선불교의 종장이 되어 한국 불교를 빛내고 있더라. 여기서 일단은 끊도록 하겠습니다.